안녕하세요. 친환경에 관심 있는 아키뉴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자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위쪽 링크를 대부분 참고하였고 재료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를 더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 코르크. 와인막에나 게시판에 사용되는 코르크가 건축용 재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코르크는 나무를 죽이지 않고도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껍질을 벗겨내려면 30년 정도 달아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9년마다 껍질을 계속 벗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도 코르크 나무는 약 300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코르크의 연간 생산량은 30만 톤이며 숲의 사막화를 방지하고 멸종위기종의 피난처가 돼주는 고마운 나무입니다. 플라스틱보다 비싸지만 탄소 배출 면에서는 동일량의 제품보다 10배 정도 적은 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코르크 껍질의 화학적 구성은 매우 안정적이어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코르크가 자연 분해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는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르크 자체가 난연이긴 하지만 불연이나 확실한 방수를 위해서 표면에 보호 피막을 씌워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난연과 단열성 때문에 벽, 바닥, 천장에 사용되며 방음에 효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만 사용하면 마이너스 45dB 정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 키우는 방에 설치하거나 녹음실 같은 곳에 설치 가능합니다. 습기와 부패에 저항도 있어서 단열 재료로 우수하고 람다 값은 0.08에서 0.04W/mK입니다. 코르크의 람다 값은 유리 섬유와 엇비슷하고 폴리우레탄보다 단열 성능은 낮지만 석유 화학 기반의 단열 제품보다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고 취급하기 쉬워서 단열재의 대체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와인병 마개로 사용될 정도로 수분이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방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벽에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외벽에 사용 시 얼마나 갈지 확실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외벽에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 업체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성질의 코르크는 촉각적 자극을 만족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병원 같은 곳에서 바닥재로 사용할 경우 쿠션 역할을 해주어서 무릎 관절의 무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심미적으로도 효과적이고 조립이 쉬운 장점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건축 모형을 만들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폐기물이 나와도 걱정이 없는 게 수거한 다음 재가공해서 다른 제품으로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건물로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코르크의 장점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특이한 화학식과 세포 구조 덕분입니다. 코르크의 화학식은 매우 안정적이어서 부패하기 어렵고 세포벽은 육각 또는 오각형으로 되어 있고 세포벽이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 안에는 공기와 유사한 가스 혼합물로 되어 있어서 목질화가 되어도 폭신폭신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코르크 안에 공기층이 있어서 단열에도 좋고 방음도 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친환경 재료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단점은 충격에 좀 망가질 수도 있고 많이 비쌀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커피 껍질. 매년 커피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커피를 매우 즐겨 마시는데 각성 효과도 좋고 향도 나쁘지 않아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만들고 남은 껍질을 통해서 건물을 만들려는 시도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지역에서 커피 껍질을 이용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주택을 지었다고 합니다. 가볍고 빠르게 지을 수 있는 특징을 이용해서 이동식으로 집을 이주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콜롬비아의 주택은 커피 껍질과 기존 플라스틱을 섞어 건물을 만들어서 폐기 시 자연 분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를 찾아본 결과 커피 껍질은 바이오 폴리머에도 호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 폴리머란 옥수수, 사탕, 콩 등 식물에서 나오는 셀룰로즈, 전분, 폴리락타이드 등등 식물성 화학물로 만드는 플라스틱입니다. 커피 껍질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쌀, 야자, 톱밥 등등 여러가지 재료들을 실험해 보았지만 호환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커피 껍질의 호환성은 쌀, 야자, 톱밥 등등 여러 식물성 재료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커피 껍질이 바이오 폴리머와 호환되는 특성 때문에 열의 저항력이 60도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바이오 폴리머의 특성상 퇴비화될 수도 있고 일회용품 제품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넘어야 할 단계가 많겠지만 기술이 상용화되고 보편화되어서 머지않은 미래의 석유 화합물 플라스틱이 사라질 날을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 신문지 나무. 네덜란드 디자이너 미키 마야는 신문지로 하이브리드 가구를 만듭니다. 신문지를 나뭇결 무늬가 생기도록 자른 다음에 사포와 접착제를 사용해서 형태를 만듭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종이 폐기물의 혁신적인 활용 방법으로 꼽힙니다. 재활용을 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벌목되는 수백만 톤의 나무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일종의 업사이클링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조립은 해체의 역순이니까 나무를 만든 종이를 가지고 종이를 잘 조립하면 나무판을 만들 수... 헛소리 하지마 임마. 죄송합니다. 그냥 친환경 접착제 사용합시다. 아무튼 재료만 있으면 특별한 기술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서 누구나 원하는 가구를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종이 느낌이 싫으면 친환경 페인트로 칠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균사체. 저번 영상에도 소개되었던 펑글 아키텍처를 마이셀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름이야 사람들이 편하게 많이 사용하면 정식 명칭이 되는 거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균사체를 활용해 3D 프린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3D 프린팅을 하면 단점 중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이 있는데, 균사체를 활용하면 플라스틱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건축 모형이나 컨셉 모형을 만들 때 나오는 무수히 많은 석유 화합물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균사체가 자라는 시간이 16일 정도 걸리니 한국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느림의 미학이 있어야 하고, 오래 걸려도 되는 크게 상관없는 주변 매스와 콘타를 균사체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조류. 한국의 여름철 녹조 라떼를 보면 강에 생명을 죽이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류는 광합성을 하여서 이산화탄소 포집을 할 수 있습니다. 10톤가량의 탱크에서 조류를 배양하면 연간 최대 100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이런 조류의 특성을 이용해서 건물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 사용합니다. 먼저 햇빛이 잘 드는 창문에 조류 탱크를 설치하고 조류를 수경 재배합니다. 이때 조류는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조류가 어느 정도 재배되었으면 탱크 같은 곳에 조류를 모아두었다가 발전소로 보내어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시킬 때 나오는 가스가 바로 바이오매스입니다. 바이오매스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 조류를 가지고 동물의 식량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먹을 수 있는 조류일 것 같은데, 조류를 가지고 무슨 음식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먹을 수 있게 가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았던 점은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건물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전기와 열을 생산할 수 있고 자동차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류가 생성한 열은 난방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뉴스 기사를 보니 한국 지역 난방공사에서도 난방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조류를 재배하고 바이오매스 발전과 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류를 이용해서 탄소를 포집하고 탄소를 이용하는 기술을 CCUS라고 합니다. 탄소를 포집해서 땅속에 저장하는 CCS 기술보다 CCUS의 탄소 포집량이 적지만 전력 발전과 음식으로 개발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나쁘지 않은 기술입니다. 전력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건물에 생산하는 바이오매스의 전력량이 충분하여서 주변 건물에도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 태양열 패널을 대체할 만한 전력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양열 발전과 비교 분석하고 싶었는데 정확한 전력량 정보가 부족하여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초기 투자 비용 측면에서 태양열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반 주택 지붕이나 측면에 설치하면 대략 1,400만원쯤 들 것이고, 미국 평균 가정집의 전력량의 35%를 생산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때 건물 디자인의 역량이 중요한데 빛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설계하면서 기능을 위해 형태를 희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기능은 수경재배 탱크이고 형태는 건물의 외부의 미학적 형태를 말합니다. 아마 건물 전면에 기존 투명 물탱크가 다닥다닥 붙어있고 파이프가 복잡하게 진화되었다면 건물 외관이 어지럽게 보였을 겁니다. 정면 측 인면을 보시면 디자이너가 깔끔하게 물탱크를 재설계하고 기능적인 역할을 잘 살려놓았습니다. 독일 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독일은 깔끔하게 정돈하는 거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친환경 재료를 알아갈수록 친환경 건축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친환경 재료들을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용한 친환경 재료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세훈님, 이수민님, 에로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